지금 전장에서 가장 무서운 변화는 더 이상 탄을 얼마나 많이 싣느냐가 아니다. 얼마나 빨리 보고, 얼마나 정확하게 겨누고, 얼마나 싸게 반복해서 요격하느냐다. 그 점에서 한국이 보여준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KF-21 자체보다도 전기를 넣는 한 계속 쏠 수 있는 레이저 요격 체계를 이미 실전 배치 단계까지 끌어올렸다는 사실이다. 발사할 때마다 탄약을 새로 채워 넣는 방식이 아니라 전력과 추적 능력 열관리 기술로 승부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의 끝에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바로 KF-21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한다. 지금까지 공개된 공식 흐름만 놓고 보면 KF-21의 전용 초정밀 레이저 무기가 이미 탑재돼 공개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한국이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기를 생산과 배치 단계로 밀어 올렸고 KF-21은 별개 축에서 양산 직전까지 개발을 완료하며 공군 전력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금 진짜 핵심은 이미 KF-21에 레이저가 달렸다는 선정적 문장이 아니라 한국이 전투기와 레이저라는 두 개의 미래 전쟁 기술 축을 동시에 손에 넣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두 축이 언젠가 결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며 바로 그 가능성이 이 장면을 더 위험하고 더 흥미롭게 만든다. 숫자는 이 흐름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의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은 22kW급으로 알려져 있다.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를 가까운 거리에서 정밀하게 태워 무력화하는 개념이다. 사거리로 거론되는 수치는 대략 2km에서 3km 수준이다. 더 놀라운 것은 발사 비용이다. 한 발 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2,000원 수준으로 언급됐다. 기존 유도 무기와 비교하면 말 그대로 게임의 규칙이 달라지는 수준이다. 값싼 드론을 막기 위해 비싼 미사일을 날리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가 공급되는 한 계속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기존 무기와 전혀 다른 지점이다. 여기에 시험 과정에서 수십 대의 드론 표적을 상대로 높은 명중 개념이 부각됐다는 점까지 겹치면 이 체계는 단순한 연구실 시연이 아니라 실제 군 운용을 겨냥한 무기로 봐야 한다. KF-21 쪽도 만만치 않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상징인 KF-21은 2026년 들어 비행시험 체계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공개된 흐름에 따르면 약 1600회 규모의 안전 비행시험을 끝냈고 개발 일정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초도 양상의 출고도 2026년 3월에 공개도 됐다. 한국 공군에 대한 첫 인도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흐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기에 앞서 2024년에는 초도 양산 계약 40대가 체결도 됐고 2025년에는 추가 20대 계약까지 이어졌다. 즉 KF-21은 더 이상 종이 위 개념이 아니라 실제 대수와 일정이 움직이는 실물 전력으로 넘어가고 있다. 한국이 이 정도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앞으로 기체 개량과 센서 통합 무장, 확장, 전자전 능력, 보강 같은 다음 단계도 내부 주도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뜻이다. 왜 이 두 기술이 함께 주목받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미래 공중전은 빠른 전투기 한 대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레이더, 전자전, 데이터 링크, 무인기 미사일, 그리고 값싼 드론대까지 한꺼번에 상대해야 한다. 이런 전장에서는 비싼 무기를 아껴 쓰다가 방어선이 뚫릴 수 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저비용 고반복 요격이다. 레이저는 이 역할에 매우 잘 맞는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거의 없으며 탄약 저장고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한국이 먼저 블록아이 같은 지상형 체계를 실전 배치 방향으로 끌고 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드론 한 대를 잡기 위해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요격 수단을 쓰는 구조는 장기전에서 버티기 어렵다. 반면 전력 기반 레이저는 교전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라 국가 방공체계 전체의 계산법을 바꾸는 변화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흥분하는 대목이 바로 총알이 필요 없는 시대라는 문장이다. 사실 이 말은 절반만 맞다. 모든 무기가 곧바로 레이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악천후 연기, 먼지, 비, 안개 같은 환경은 레이저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표적이 빠르게 기동하거나 회전하고 외피 재질이 열에 버티도록 설계되어 있으면 조사 시간을 더 확보해야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레이저는 만능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압도적인 무기다. 그런데 바로 그 특정 상황이 현대전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적어도 침투 드론, 정찰용 소형 무인기, 자폭 드론, 민간형 개조 멀티콥터 같은 표적에는 레이저가 매우 위협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처음부터 거대한 전략무기 격추가 아니라 소형 드론 요격에 집중한 것도 그래서다. 그렇다면 정말 KF-21의 레이저를 올리는 날이 올 수 있을까?
가능성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기술 장벽이 있다. 지상형 레이저는 상대적으로 큰 전원 장치와 냉각 장치를 둘 수 있다. 반면 전투기에 올리려면 전력 공급 발열 제어, 기체 무게 배분 공기 저항 고속 기동 중 빔 안정화까지 모두 해결해야 한다. 특히 레이저는 단순히 빛을 쏘는 장난감이 아니다. 목표물을 실제로 무력화하려면 충분한 출력과 조준 유지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 공개 정보에서는 소형 무인기를 태우는 데 수초에서 수십 초 가까운 조사 시간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 말은 곧 하늘을 나는 전투기에 넣으려면 센서와 추적 제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전투기가 마하급 속도로 움직이는 동안 표적의 한 지점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자광학 장비에 안정화 진동 억제 전력, 피크 관리열 방출 구조까지 모두 하나의 체계로 묶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것이다. 한국은 이미 레이저를 실전화할 수 있는 나라가 됐고, 동시에 KF-21이라는 독자 전투기 플랫폼을 양산하는 나라가 됐다. 이 두 능력이 앞으로 합쳐질 경우 한국 공군은 미사일만 쓰는 군대가 아니라 에너지 무기까지 결합한 복합 공중전 체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국산 전투기 하나를 더 갖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센서와 소프트웨어 전력관리 열제어, 정밀 추적 저비용 요격 개념까지 모두 묶여야 가능한 전쟁 방식이 한국 손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무기 하나의 성능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술을 하나의 교전 체계로 엮어내는 국가 역량이다. 더구나 KF-21의 진짜 가치는 기체 한 대의 성능표에만 있지 않다. 한국이 원하는 것은 한 번 팔고 끝나는 무기가 아니라 개량과 무장 통합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기 플랫폼이다. 처음에는 공대공 중심 블록으로 들어가더라도 이후 공대지 능력과 각종 항전 장비 무장 통합이 뒤따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오늘은 레이저가 아니더라도 내일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 무기나 차세대 전자전 장비가 얹힐 여지가 생긴다. 즉 KF-21은 완성된 종착점이 아니라 확장 가능한 시작점에 가깝다. 한국이 플랫폼을 직접 쥐고 있다는 사실은 업그레이드의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며, 그것이야말로 해외 도입 전투기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것은 시간표다.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은 2024년부터 실전 배치 흐름이 본격화됐다고 했다. KF-21은 2026년 하반기 인도 흐름이 거론된다. 불과 2년 남짓한 간격 안에 한국은 한쪽에서는 전기로 드론을 태워 떨어뜨리는 체계를 깔고 다른 한쪽에서는 독자 전투기를 공군에 넘기는 장면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이런 나라는 많지 않다. 보통은 전투기를 만들면 레이저를 못 만들고 레이저를 만들면 그걸 얹을 플랫폼이 없다. 그런데 한국은 두 분야를 동시에 밀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주변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장비 증가가 아니라 기술 궤도의 변화로 읽힐 수밖에 없다. 초속 55만 킬로미터 같은 표는 과장된 제목으로 소비되기 쉽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반응의 방식이다. 레이저는 목표물에 도달하는 체감 시간이 사실상 즉시성에 가깝고 요격 비용은 극단적으로 낮다. KF-21은 여기에 센서와 기동작전 방영 네트워크 연결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두 기술이 한 체계로 만나는 순간 전장은 탄약 숫자를 세는 방식에서 전력관리와 탐지 추적 알고리즘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때 싸움의 기준은 누가 더 많은 미사일을 쌓아뒀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보고 더 많이 연결하고 더 싸게 막아내느냐가 된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지금 한국이 만든 변화는 두 갈래다. 첫째는 맞히는 방식의 변화다. 기존에는 표적 하나마다 발사체 하나를 소모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한 번 충전된 체계가 연속 교전을 수행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둘째는 지키는 비용의 변화다. 값싼 표적이 대량으로 몰려오는 시대에 방어자가 더 비싼 탄약을 계속 쓰면 결국 먼저 지친다. 그래서 한 발 2,000원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싸다는 말이 아니다. 방어자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뜻이고 더 많은 목표를 상대할 수 있다는 뜻이며 전시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 경제성이 레이저를 미래 무기로 만드는 진짜 이유다. KF-21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이 전투기의 의미는 최고 속도나 외형만이 아니다. 한국이 자기 손으로 개발 일정을 통제하고 시험 비행을 누적하고 양산 대수를 계약하고 이후 성능 개량까지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확보했다는 데 있다. 약 1600회의 시험 비행은 그저 숫자가 아니라 위험을 줄여가며 데이터를 쌓은 시간의 총합이다. 그런 플랫폼 위에 앞으로 어떤 센서와 어떤 무장을 얻느냐에 따라
한국 공군의 다음 10년, 다음 20년에 얼굴이 바뀐다. 정리하면 총알이 필요 없는 시대라는 말은 아직 완전히 현실이 된 선언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문 앞까지는 분명히 왔다. 한 발에 2,000원 수준으로 드론을 태워버리는 20킬로와트급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화했고 약 1,600회의 비행시험을 마친 KF-21은 2026년 하반기 전력화 흐름에 올라탔다. 2024년 40대, 2025년 추가 20대라는 양산 계약 흐름도 이미 움직였다. 아직 KF-21 전용 레이저 무기가 공식적으로 실전 공개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다. 한국은 이미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를 넘어 전기로 전장을 바꾸는 나라가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단 하나다. 미사일의 시대 다음 장면을 한국이 먼저 열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